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행사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최다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본 강연회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이렇게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어주신 우리 내빈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를 드릴 때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쌍용건설 장익재 차장님 자리해 주셨을까요? 네, 여러분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동원건설산업 이종걸 부장님 자리해 주셨나요? 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역시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DLENC 이준성 부장님께서 네, 자리에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역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SH수협은행 정종길 센터장님께서 자리에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유호산업개발 백이현 전무님께서 자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여기 계시는군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태성건설 주식회사 김유나 이사님께서 자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KR투자증권 양미진 영업이사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9일산업개발 주식회사 최공헌 전무이사님께서 자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저쪽에 계시는군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NR코리아 네, 박세훈 부회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무궁화 신탁의 전우현 팀장님께서 자리 참석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주식회사 DS투자증권의 강은규 부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공감종합건설의 김현재 대표님께서 자리 빛내주셨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부강산업개발의 박덕기 본부장님 그리고 민경은 이사님 두 분 함께 소개해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현대차증권의 최수남 책임 매니저님께서 자리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밖에도 모든 분들을 소개 올려야 하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혹시 제가 소개 올리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중간중간 계속해서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행사는 동현회계법인 그리고 주연도시미학 네, 그리고 오늘 행사는 동현회계법인 주연도시미학 법무법인 해종에서 주최하고 계십니다. 네, 그중 동현회계법인의 김현재 전무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현회계법인의 김현재 전무고요. 여기 소개가 안 띄워져 있나요? 아무것도? 네. 이번에 부동산 임대주택 관련해서 뭐 여러 전문가들 분들 모시고 우리 동현회법인과 같이 한번 소개하는 중요한 아주 소중한 자리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중요한 정보와 또 흥미로운 또 이런 스토리가 되시길 바라고요. 저희 회계법인은 뭐 아시다시피 회계와 세무 쪽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회계법인이고요. 뭐 소개서가 좀 띄었으면 좋겠는데 여튼 특히 세무 쪽으로 굉장히 많은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관련
뭐 양도나 상속이나 증여 관련 제세들 많이 이제 플래닝이라든가 세무조사라든가 이런 쪽에 많은 컨설팅을 하고 있는 회계법인입니다. 이제 곧 저 왼쪽에 계신 원종희 전무님은 같이 동현회계법인의 중앙에서 인사하시죠. 동현회계법인의 원종희 전무고요. 네. 뭐 상속이나 증여 양도 관련 재산 제세 쪽에 특화되어 있는 전문가고요. 세무대학 출신이고 국세청 출신입니다. 우리 회계법인 국세청 출신들하고 같이 조인되어 있어서 나중에 대관 업무라든가 세무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쪽 계신 우리 전백산 전무님이시고요. 네. 지금 그 이제 강연을 할 전무님이시고 오늘 회의의 주축이십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개발이라든가 BFR 같은 금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거의 20년 걸쳐서 저랑 같이 손을 잡고 이쪽으로만 전문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일을 같이 하고 있는 아주 믿음직하고 굉장히 뛰어나신 분입니다. 곧 강의 시작하실 거죠? 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강연이 크게는 두 가지로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공급자 입장에서에 대한 강연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소비자 입장에서 그 큰 테마는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동안 여기 참석하신 분들 내빈들이 건설사, 금융기관, 뭐 개발사, 공급자의 이주에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저 또한 그동안 그 부동산 컨설팅 업무라는 게 공급자 위주에서 어떤 사업비 조달, 사업 타당성 그런 관련된 업무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큰 대주제가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인데요. 조금 쉽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하면 공공성 주택 뭔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이 민간임대 주택 하면 기존의 인식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저희들 삶은 렌트 시대인 것 같아요. 지금 생활 전반에 자동차, 뭐 정수기, 뭐 여러 가전제품이나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이제 렌트해서 살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사는 것보다 소유하는 것보다 렌트가 더 효율적이다. 이제 집도 또한 제 나이대 정도 되는 분들은 아마 어렸을 때 집을 꼭 사야 된다 그런 인식이 굉장히 강할 겁니다. 하지만 집을 사는 것보다 렌트로 소유하지 않고 임대로 사는 게 더 훨씬 경제적이다. 이제 어떻게 보면 큰 범위에서는 방향 설정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강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사업 구조입니다. 저기 죄송합니다. 민간임대 공급에 대한 활성화 취지. 사실 이게 민간임대 주택 하면 공급자 지위에 있던 건설사, 개발사들 사실 그렇게 경험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공급자의 지위에서 민간임대 주택을 약간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정책 지원 제도에서 민간 임대 주택 하면 주택 도시 기금을 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은 민간 임대 주택 개발 사업에 주택 기금이 투입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부 정책 지원 제도에서 주거 문화에 대한 새로운 트렌드 변화이며 주택 소유에 대한 13년 후에 안정적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주택 기금이 들어가면 자기 집을 먼저 소유를 목적으로 분양을 받는 게 아니고요.
10년 동안 입주를 해서 10년 후에 안정적으로 자기 집을 소유할 수 있는 구조를 갖기 위해서는 주택기금의 활용이 공급자 입장에서 꼭 필요하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주택 공급자에게 그 정책 지원 자금이 나가는 게 주택 도시 기금인데 공급자에게 14년 만기 상한입니다. 이걸 좀 더 제가 쉽게 해석을 하면 여기 건설사들도 계시고 개발사들도 계시는데 1000세대 짓는 개발자한테 제가 호당 1억 2천입니다. 한도가. 올해 4월 5일부터 내년 4월 5일까지 한시적으로 2천만 원 한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행에서 그 4월 5일 전까지만 해도 한도가 최대 한도가 1억이었는데 1억 2천을 그 호당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자 1000세대에 대한 개발자한테 제가 호당 1억 2천이 한도기 때문에 1200억을 제가 가져다가 사용을 하세요. 그리고 14년 후에 만기 상환하세요. 라고 지원을 해줬습니다. 개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분이죠. 그리고 대신에 1년의 금리는 연 3%씩을 저한테 주셔야 됩니다. 그게 민간 임대주택입니다. 예, 그 말은 좀 쉽게 설명을 하면 건설회사의 공사비, 민간 임대도 PF 조달로 사업비 조달을 합니다. 그러면 PF 상환되는데 상환이 되고 건설회사 공사비 지급을 하는데 1,300억을 아니 1,200억을 13년 후에 만기 상환을 한다고 하면 전반적인 현금 흐름에서 아주 좋은 환경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간 임대주택은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은 우리 은행의 기금 운영을 받을 수 있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공급자 지위에서 요즘 주택 공급이 어려운 이유를 5가지를 한번 나열을 해봤습니다. 전체적인 개발 사업비 조달 계획. 실질적으로 보면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요즘 신규 공급을 못하는 이유는 사업성에 따른 사업비 조달이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신규 공급이 어려운 상태고요. 두 번째는 주택 도시기금 대출 14년 만기 기금 대출에 대한 건설사가 연대 보증을 하냐 안 하냐. 이 말은 이제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그 건설사에 제가 이제 민간 임대 관련돼서 뭐 교육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회의를 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기금이 들어오면 우리 건설회사가 14년 동안 연대 보증을 하지 않습니까? 왜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예. 근데 일반적으로는 책임 건설사는 연대 보증을 하게 돼 있는데 민간 임대 주택의 구조에서 준공까지에 대한 한시적 보증이나 책임 준공 뭐 연대 보증보다는 책임 준공이 좀 더 신용 공여지만 뭐랄까 좀 더 완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책임 준공으로 국내의 주택 도시기금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PF 대출의 보증 굉장히 중요하죠. 그다음에 허그 HF에 대한 보증, 분양 리스크 마지막에 1번, 2번, 3번, 4번이 다 협의가 된 후에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건설사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 분양 될까요? 왜냐하면 민간 임대주택도 사업비 조달에서 기금이라는 재원이 들어가지만 결과적으로 분양물 공사합니다. 일부는. 예, 비율로 따지면 한 50% 정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양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건설 사업 원가 상승이라고 되어 있는데 민간 임대주택 또한 똑같습니다. 그 분양 리스크는 사업 원가가 상승을 하면 우리 일반 분양가가 상승을 하죠.
당연히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보증도 상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과연 이 분양 리스크가 존재하느냐, 또 분양이 다 끝났는데 미입주 리스크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몇 군데는 미입주 리스크가 약간씩 발생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건설사 공급자 입장에서 책임 준공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 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지금 현재 그 착공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현장도 이 건설 사업 원가 상승 때문에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한 전반적으로 한 30% 내에 건설 사업 원가가 현재 상승돼 있는 상태가 국내에 있는 건설 환경이지 않을까. 자, 첫 번째로 임대주택에 대해서 공급자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사업비 조달 계획인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왜냐? 공사비 받을 수 있어요. 월별 공사비 현금 흐름상 쇼티지가 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포괄적으로는 사업성입니다. 이 분양가로 분양이 가능할까요? 물론 소비자 선택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사업성입니다. 예, 이 사업성에 따른 이 사업비 조달 계획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현재 신규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모든 사업비 지급에 대한 그동안의 국내 시장은요, 그 호황기 때나 지금 불황기 때나 사실 여기에 건설사도 계시지만 소비자에 해당되는 분들도 참석을 하셨을 텐데요. 국내의 모든 개발은 소비자가 해결사였습니다. 왜냐? 분양을 받아야지 PF도 상환하고 공사비도 지급하고. 근데 불황기 때는 소비자가 선택에 대한 우위에 있는 겁니다. 공급자보다. 그러다 보니 이 건설사 이 사업비 조달이나 모든 개발 환경은 소비자가 관망하기 때문에 신규 공급이 안 되는 거고요. 이런 상태에서 신규 공급을 했을 때 분양자가 선택을 안 하면 착공이 들어갔을 때는 시공사가 그 책임을 이어받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신규 공급이 그만큼 어렵지 않았나 싶습니다. 민간임대주택은요, 많이 이렇게 그 약간 이해 부분에서 혼동이 되는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있고요,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그 공공임대주택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뭐 LH, SH, 경기도공사 어떤 지역의 국가 공사가 사업 주체자 지위에서 공급을 했을 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라고 하고요. 민간인, 건설사, 임대사업자가 개발하는 게 공공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인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사업 형태가 똑같은 민간 임대주택인데 사업 형태나 구조에서 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민간 임대 협동조합,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자, 이 형태에서 사업비 조달하는 환경을 간단하게 도표로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자, 임대는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고요. 주택기금이 들어갈 수 있느냐, PF 대출이 가능하냐, 그 다음에 계약금, 중도금에 대한 허그나 HF의 보증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사업비 조달이 가능하냐를 한번 도표로 표기해봤는데 여기에서 민간임대 협동조합은 준공이 떨어지면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허그가 HF나 보증이 되게 돼 있죠. 그리고 지역주택조합 재개발 재건축, 실질적으로 국내의 개발 사업은 사업비 조달 계획이 안전하게 나오냐 안 나오냐의 문제지, 공급이 활성화가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실질적으로 사업비 조달 측면이 가장 중요합니다. 거기 범위에서 현재 이 민간임대 협동조합은 표에 보시는 것처럼 전국에 약 150여 개의 민간임대 협동조합의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50개여 개 되는 현장들이 현재 토지 매입이 100% 완료된 데도 있고요.
주택 사업계획 승인이 완료된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 단계의 사업장도 있고요. 실적으로 국내에서 민간임대 협동조합으로 허그 보증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민간임대 협동조합 사업 형태에서 우리 은행이 기금 대출을 해준 사례가 국내에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까?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 민간임대 특별법에 보면 협동조합, 민간임대 협동조합에 기금과 허그가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할 수 있게끔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 접목된 사례는 국내에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 민간임대 주택의 사업비 조달 구조에서 기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은행에서 민간임대 협동조합의 기금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정비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전산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기금을 취급할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 은행에서 이 임의단체인 지역주택조합이나 민간임대 협동조합에 기금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원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주택도시기금은 임대 사업자한테 대출을 해주는 장기 저리 금융 상품이지 조합원들한테 해당되는 기금 운영이 아닙니다. 그리고요 여기 국내에서 민간임대 협동조합 형태의 준공이 떨어진 첫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작년 10월 10일자로 인천 영종도에 있는 미단시티 누구나 집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전 정권에서 뉴스테이 누구나 집 이제 그런 형태의 상품이 나왔었는데요. 사업비 조달 측면에서 이 현장은 허그 보증을 받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주택 기금 대출이 지금 이 지원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1000세대가 되는 대규모 큰 현장이 준공이 났습니다. 국내의 첫 1호의 사업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무궁화 신탁이 관리형 토지신탁 구조로 준공이 났고요. 동원건설 산업에서 책임 준공과 PF 대출금, 조합원이 납부한 출자 분담금, 매매 예약금이라고도 합니다. 해서 작년 10월에 준공이 완료가 됐으나 아직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 신고가 현재 안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인천시에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입주를 못 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준공이 났는데 지금까지 입주가 안 돼 있다고 하면 뭔가 문제가 발생이 된 거죠. 사업비 정산입니다. 지금 현재 이 현장에 세부적인 내용이 있겠지만 큰 범위에서 PF가 2,800억이 나가 있고요. 지금 건설사가 받아야 될 공사비 미정산금이 약 700억 정도가 남아 있다 보니 그 부분에서 서로 해결이 안 되다 보니 현재 입주자들이 입주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한 가지 꼭 아셔야 될 게 있는데요. 이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고 믿고요. 그 다음에 지역주택조합, 직장 지역주택조합, 민간임대 협동조합 다 조합입니다. 이 조합사업 형태는 여기 계신 분들이 여기 남양주 체육관에 민간임대 짓는 조합원으로 들어오셨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조합원들이 분양자입니까? 사업 주체입니까? 네, 앞에 계시는 한번 회장님께서 말씀해 보시면요. 네, 사업 네, 네, 분양 받은 사람입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분양자가 아닙니다. 사업 주체입니다. 이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지역주택조합, 민간임대 협동조합 앞에 계시는 그 회장님께서
저는 분양자라고 하셨습니다. 분양자면 나는 처음에 착공을 할 때 분양을 받았을 때 내가 분양자고 분양 대금을 납부하기로 한 금액만 납부하면 내가 입주를 해야지 왜 입주를 안 시켜주느냐? 그렇죠? 사업 주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지급되어 있는 공사비나 사업 정상금을 세대 수에 비례를 해서 안분 비례해서 그만큼을 추가 부담을 하셔야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곧 사업 주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 현장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착공이 들어가 있는 현장은 건설사의 책임 준공을 해야 되는 것 때문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신규 현장들은 수주 환경에서 건설사들이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왜냐? 공사비가 많이 올라갔고 사업 원가가 30%가 올라가 있는데 기존의 관리 처분 계획은 지금 30%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당연히 관리 처분 계획 변경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조합원들한테 추가적인 부담금을 받아들여야지 공사비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 사업 주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많은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은 법규가 개정이 된 게 한 20년이 넘었습니다. 아직도 많은 현장의 민원과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게 지역주택조합입니다. 민간임대 협동조합 형태 또한 지역주택조합과 약간 유사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주요 사업비 조달 계획에서 공공지원 민간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택 도시 기금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어려운 환경에서 사업비 조달하는데 가능합니다라고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도대체 기금 대출이 전체 사업비 조달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합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29.34%라고 되어 있는데요. 약 30%입니다. 이제 토지비가 조금 이제 전체 사업비 계획에서 토지비가 좀 많은 데는 비율이 좀 바뀔 수 있겠죠. 대략 약 30% 정도가 전체 사업비에서 차지합니다. 이 30% 비율은 어떻게 생각하면 시행자 공급자 입장에서 시공사는 책임 준공의 입장이기 때문에 시행자 입장에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에코티성입니다. 물론 대출이긴 하지만 공급자 입장에서는 14년 후에 만기 상환하기 때문에 14년 동안은 공급자가 에코티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뭐 수지 분석표 보시면 30% 남는 개발 사업 국내에 있습니까? 없죠. 이 기금 대출이 들어가서 30%의 현금 흐름을 아주 안전하게 해주기 때문에 지금 환경 상태에서 주택 공급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민간 임대 주택 또한 보시면 30%의 현금 흐름은 좋지만 건설사들은 아직도 물론 아주 좋다. 현금 흐름 좋고 보증도 많이 완화돼서 협의점이 있어서 좋습니다. 하지만 건설 원가가 올라가면 임대보증금 또한 같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토부에서 올해 7월과 9월 달에 정비사업 현장에 우리 시프트 주택이라고 해서 매입형 임대주택 있죠. 인가를 내주면서 20%는 공공지원 민간 임대로 해서 LH나 SH가 매입해 가는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그 임대주택 매입가가 기존에 100이면 40%가 올라갑니다. 매입가가. 그거는 조합원들이 사업을 하는데 20%의 어떻게 보면 기부채납 형태의 임대주택을 시나 지자체나 LH에 매각을 하는데 사가는 비용이
100원에 사갈 걸 140원에 사간다는 겁니다. 그 말은 사업 원가가 그만큼 상승했기 때문에 조합 사업에서 그만큼 사업비 조달이 필요하다. 그래서 40%가 올라가는데 민간 임대주택 또한 40% 정도가 임대보증금이 상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건설회사들 입장에서 아니 주변 지금 전세가가 1억인데 전세가가 1억인데 아니 이 현장에 전세가가 1억 2천이면 분양되겠습니까? 왜냐 주변이 지금 1억이기 때문에 사업원가 올라가기 전에 전세가를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현재 시장 조사를 하면 4, 5년 전에 이미 입주한 아파트 그 말씀은요. 사업 원가가 반영되기 상승하기 전 단계에 주택 공급 가격의 전세가 기준에서 지금 현재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을 기준으로 검토를 하면 당연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거 분양될까요? 지금 인근에 3년 된 있는 브랜드 아파트가 전세가가 뭐 3억인데 여기에 3억 5천에 전세 분양을 하면 분양될까요? 왜냐? 여기 보시면 사업비 조달에서 계약금과 중도금 대출이 분양 매출입니다. 기금이 30%의 사업비 조달을 책임을 주더라도 결과적으로 50%에 해당되는 사업비 조달은 분양자들이 분양을 받아야지만 확보되는 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설회사들 또한 이게 분양물 공사입니다. 분양이 잘 될까요? 예. 그리고 여기에 이제 금융기관들도 많이 참석을 하셨는데요. 중도금 대출은 일반적으로 60%가 분양이 되면 실질적으로 기표도 하고 취급을 하는 그 내부 규정이 있습니다. 여신 규정이 있는데요. 60%가 분양이 돼야지 공사비를 조달하는데 안정적인 어느 정도 현금 흐름이 3년 동안 이렇게 설명드리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60%가 분양이 돼서 계약금과 중도금이 현장에 투입이 되면 공사기간 3년을 놓고 한 2년 정도의 안정적인 공사비, 사업비 지급하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2년 동안 나머지 40%를 어떤 잘 시간을 가지고 분양을 할 수가 있다는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0%에 대한 분양률은 건설사나 투자기관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과연 이 높아진 임대보증금으로 우리 소비자들이 민간 임대로 분양을 받아줄 것인지 아니면 똑같이 관망을 하고 일반 신규 공급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건지 이제 그 판단은 소비자한테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표에 보시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똑같은 건설회사가 똑같은 수준으로 상품 퀄리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퀄리티로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공사비나 토지비는 같습니다. 왜냐 같은 현장을 가지고 공급자가 일반 분양으로 공급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 임대로 공급할 것인지 그 판단을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한번 제가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빨간 선의 이쪽은 매출액입니다. 일반 분양으로 매출액을 확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 기금대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에코티성이라고. 어쨌든 매출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출에 반영을 해놨고요. 원래 대출은 매출에도 잡고 지출에도 잡아야 되는 게 대출인데 보시는 것처럼 매출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임대보증금이 일반 분양보다는 한 민간 임대를 검토를 해서 역으로 임대보증금을 산정을 해보면요. 일반 분양가의 65%에서 70% 선이 임대보증금의 수치가 나옵니다. 그리고 기금대출이 그 매출을 채워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저 위쪽에 회색 부분이 그만큼 매출액이 적어지는 겁니다. 근데 매출액이 저만큼 줄어들었는데 과연 사업 수익이 나옵니까? 라고 봤을 때 토지비는 같고요. 공사비 같고, 민간 임대주택은 보존 등기비, 학조용지 분담금, 분양 재비용, 일반 비용, 금융 비용이 나가는데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보존 등기비, 건물 준공이 날 때 50%가 감면을 받습니다. 왜냐? 10년 동안 장기 임대를 유지를 해야 되는 전제로 정부가 50% 감면 적용을 해줍니다. 금액이 작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교용지 부담금, 지출 범위에 보면 공동주택은 학교용지 부담금이 반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또한 작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신탁 비용 절감이 됩니다. PF 대출금 1000세대 기준으로 1200억을 기금으로 조달 안 하고 PF로 조달을 했을 때 3년 동안의 그 금융 이자를 보면 100억이 훌쩍 넘습니다. 그래서 금융비용 절감이 전체 3년 동안의 사업비 조달 계획에서 금융비용의 절감 효과를 봤을 때 굉장히 크게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매출이 줄어든 만큼 지출 범위에서 그만큼이 절감이 된다는 뜻의 해석을 하기 위해서 만든 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분양으로 했을 때는 적정 사업 수익이라고 합니다. 이 남는 게 실질적으로 그 사업 공급자는 적정 사업 수익이 남기 위해서 받는 어떻게 보면 공급을 하는 거죠. 손해 보고 공급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자, 민간 임대 주택 조합 아니 조합이 아니고 임대 분양 적정 정상금이라고 돼 있습니다. 왜 정상금이라고 하냐면 저희가 매출을 반영을 할 때 일반 분양은 수익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임대는 보시는 것처럼 반환 채권입니다. 임대보증금 10년 안에 반환해주는 반환 채권입니다. 기금대출 14년 후에 상환을 해야 되는 대여금입니다. 그래서 적정 정상금이라고 합니다. 표현을. 자, 이 부분에서 제가 표를 요약을 해봤는데요. 자, 일반과 임대 공급 방식에서 크게 뭐가 차이가 납니까? 1. 선택을 분양계약으로 받았을 때, 그렇죠? 두 번째는 내가 똑같은 집을 임대로 받았을 때 개발자, 공급자 입장에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자, 공사비 정산이 먼저 상환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다음으로 중도금 대출 상환, PF 대출 상환. 준공이 떨어짐과 동시에 먼저 상환해 나갑니다. 그리고 기금 대출 보시면 10년 후에 만기 상환을 합니다. 자, 소비자가 지금 상황에서 지금 국내에 분양을 안 받는 거는 내가 이 분양을 지금 받으면 재테크가 될까? 좀 싸게 사는 건가? 요즘 뭐 불황기라 공급자들이 힘드니까 좀 뭔가 이 할인책을 하지 않을까? 그런 심리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 공급자는 이걸 지금 공급을 할까 말까? 왜냐 분양이 안 됐을 때 시공사도 그렇지만 개발사들은 손투입되어 있는 자금 회수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남는 거는 두 번째로 놓고요. 예, 그게 지금의 국내의 부동산 건설 환경인데, 자, 소비자 입장에서 내가 이걸 분양을 받을 것인가, 준공 때 소유권 이전을 할 것인가, 똑같은 집을 10년 후에 소유권 이전을 그때 할 것인가, 그 판단인 것입니다. 어떤 내가 소유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선택 1이나 2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민간 임대주택 공급 방식은요, 모든 분양 계약 시점에서 소비자가 모든 리스크를 지지 않고, 왜냐 지금 현장 우리 국내 부동산 환경에서 소비자가 선택을 하면 공급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분양 계약 시점에서 10년 후에 안정적인 분양 선택을 할 수 있게끔 기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구조의 공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기금 대출 굉장히 중요하죠. 예, 민간 임대주택의 개발 환경에서. 왜냐? 소비자가 선택을 길게 하더라도 사업비 조달이 가능하게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그 하단에 보시면요. 2019년 이전에 4년, 5년, 8년의 민간 임대주택이 있었는데 다 폐지하고 지금 현재는 10년으로 통일돼 있습니다. 그 말은 원래 4년 너무 짧아. 소비자가 안정적으로 가성비 있는 집을 소유하면서 살면서 4년이라는 기간이 내 안정적으로 집값을 준비하는 시간으로는 좀 짧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그렇게도 해석이 저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취지가 있었지만 다 폐지하고 지금 현재는 10년입니다. 올 하반기에 기간을 20년으로 확대한다는 이야기도 있는 거 현재 정책적으로 많은 회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민간 임대 주택의 건설형 사업 구조도입니다. 여기 표 보시면 이제 민간 임대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민간 현재 아파트 신규 공급을 하기 위해서 한 4년 전부터 토지 확보를 하고 인허가가 완료된 상태에서 현재 국내 공급 시장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사업비 조달이나 PF, 시공사가 머뭇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막대한 이자 부담을 하고 있는 개발사들이 국내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 입장에서 민간임대로 공급하고 싶은데 이미 가지고 있던 재원들이 동이 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환경에서 자, 민간 임대의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 구조와 상환 구조를 가지고 있는 데서 여기 우측 상강에 보시면 자산운용사, 증권회사, 기존에 우리 그 일반 공급 주택의 PI나 에코티성의 마중물 역할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PF 때 상환하는 구조 한에서. 하지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에코티 투자라는 거는 어떤 그 반대급부의 많은 수익도 있지만 그만큼 리스크가 따르는 투자 기법입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 기관들이 현재 손실과 리스크를 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민간 임대 주택의 이런 마중물 역할에 에코티 투자를 좀 활성화돼야 되지 않겠나. 왜냐, 이 민간 임대 공급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사업 시행자가 사업비 조달하는데 마중물 역할에 어떤 시드머니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안정적인 민간 임대의 사업비 조달이 나오는 구조 하에서 PF 때 상환해 갈 수 있는 마중물 역할에 어떤 증권사나 자산운용사들이 뭐 리츠 형태가 됐든 에코티 투자 형태의 구조를 해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구조가 나올 수 있다는 걸 한번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허그, 주택기금, PF 대출, 사업비 조달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임대사업자와 건설사가 사업 시행자와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을 했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죠. 허그의 기금 대출, PF 대출, 중도금 대출에 대한 보증이 필요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 HF 여기 보시면 허그가 있고요. HF 표기를 안 드렸는데 HF 또한 주택도시금융공사인데 똑같은 상품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보증을 통해서 사업비 조달이 가능한 것입니다. 시간 관계로 제가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반 분양 계약 시점부터 준공 입주 시까지
분양 계약자가 갖는 모든 리스크 부담을 분양 대금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 미분양 리스크, 미입주 리스크, 분양 대금 납부에 대한 준비 기간 3년, 입주 때까지 3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자기 부담, 대출, 취득세, 보유세가 발생이 되죠. 민간 임대주택은 일단 보유세가 발생이 안 됩니다. 10년 동안. 두 번째, 민간 임대주택은 임대차 계약 시점부터 3년, 준공, 임대, 입주 10년 동안 살면서 안정적인 주택을 마련할 비용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보유 절감이 되고요. 자, 세 번째, 준공 시점에서 건설사, PF 대출 기간, 모든 사업비에 대한 책임 준공 시 주택 기금보다 우선 상환해 갈 수 있는 구조는 유일하게 민간 임대 사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개발 사업 구도에서 수요자가 갖는 공급자, 건설사가 갖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주택 공급은 수요자, 시행자, 건설사 이 세 개 어떤 영역 부분에서 서로 간에 한쪽이라도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공급이 쉽지가 않죠. 이 민간 임대주택은 분양자, 시행자, 건설사의 모든 이해관계자의 아주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구조 형태가 민간 임대주택 개발 사업이다. 그렇게 설명드린 표입니다. 저희가 민간 임대주택 관련돼서 법무비 해성, 동현회계법인, 정비업체, 건축사, 신탁회사랑 같이 이런 업무 영역을 분담을 해서 현재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에 2019년도에 강릉의 일반 분양 현장을 민간 임대주택으로 해서 저희 세무팀이 어떤 그 고객분들한테 어떤 민간 임대에 대한 세제 혜택이나 장점에 대해서 설명드린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 다 민간 임대 주택이고요. 이렇게 공급을 허그나 주택금융공사 통해서 현재 PF 기금 실행이 다 돼 있습니다. 건설사 쪽에 회의를 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정말 기금 대출 됩니까? 네, 그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민간 임대 주택은 기금이 100% 나옵니다. 다만 나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진행을 했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네. 이상 강의를 마치고요. 제가 뒤에 한문도 교수님 계시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에 개발 사업이 민간 임대가 활성화가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의 개발 사업은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생활용 숙박시설, 공동주택 국내 모든 개발은 신탁 구조에서 그동안 이루어져 왔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 중에 신탁회사 이야기가 많이 빠져 있죠. 그렇죠? 국내의 개발 환경은 신탁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어떤 역할을 했느냐? 시행자를 대리해서 여러분들 분양대금 관리해줬죠. 건설사에 공사비 지급해줬죠. 그 다음에 투자기간, PF기간, 대출금 상환을 신탁회사가 안정적으로 해줬습니다. 근데 민간 임대는 신탁회사가 들어가면 기금 대출이 안 됩니다. 그러면 신탁회사가 못 들어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민간 임대 주택을 10개 이상의 현장을 허그 협의해보고 우리은행 협의해봤던 담당으로서 제가 관리형 토지신탁 구조에 대해서 허그 본사에 가서 부산에 있습니다. 왜 신탁사가 민간 임대 주택은 사업 주체를 대리할 수 있게끔 안전하게 해주면 좋을 텐데 왜 안 해줍니까? 라고 했더니 아직 해준 사례가 없습니다. 하지만 민간 임대 주택도 지금 제가 설명드린 표에는 안 나와 있지만 신탁 회사들이
민간 임대 주택의 사업 초반과 시공사가 정해지고 허그가 보증이 확정이 되고 기금 대출이 됐을 때 준공까지 안전하게 업무 수탁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무궁화신탁 관계자분 와 계시고요. 고려신탁 관계자분 와 계시는데 이 민간 임대 주택에 대해서 신탁 회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면 제 생각에는 민간 임대 주택의 공급 활성화가 빠르게 안전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드린 설명 중에 대부분이 공급자 위주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설명을 많이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제가 하고 있는 업무는 건설사, 투자기관을 상대로 공급자 지위에서 어떤 컨설팅 업무를 하는 부분들이 제 주요 업무였고요. 여기 제 다음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책도 조사를 하시고 행복주택에 대한 정책에 대한 자문도 하셨던 그만큼 소비자들이 이 민간 임대 또한 건설사도 쉽게 받아들여야 되지만 소비자분들도 이 민간 임대에 대한 정말 이 객관적인 로 판단을 해서 인식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있어 그 한문도 교수님을 모시고 한번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문도 교수님. 네, 제가 직접 네.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전백선 전무님의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의 사업 구조에 관한 좋은 정보와 말씀 드릴 수가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전백선 전무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바로 이어서 민간 임대주택의 패러다임 변화를 주제로 강연을 해주실 한문도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문도 교수님께서는 현재 사단법인 한국부동산경제협회 회장님으로 부동산학 박사이시며 20여 년 전부터 다수의 저서 및 강연을 통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현안 문제와 솔루션을 고민하고 계십니다. 주식회사 클리코 컨설팅 대표와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겸익 교수직을 수행하시며 현장의 소리를 듣고 후학 양성에 이바지하고 계시며 국정 및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자문을 해오고 계십니다. 그럼 한문도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그 시간이 좀 많이 좀 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2001년도 2년도 때 여러분이 아시는 그 IMF 이후에 그 기업들이 워크아웃을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때 대우중공업이라는 이제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대우중공업에서 이제 자산 매각을 해야 되니까 뭐 사원 임대 아파트도 있고 뭐 공장 부지도 있고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매각하는 컨설팅을 이렇게 업체 입찰을 들어갔는데 어떻게 저희 회사가 됐어요. 돼가지고 이제 업무를 보게 됐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임대주택에 대한 개념은 크게 없었습니다. 그냥 제가 신혼 초에 처음에 전세 사는 임대 이거만 알지 나머지 몰랐어요. 모르고 이제 하다가 그 업무를 맡았는데 거기에 이제 사원 임대 아파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1984년도에 그 정부에서 70년도부터 창원이라는 그 산업단지가 있잖아요. 국방산업단지. 그 지역에 우리나라의 이 전방위 산업체를 키우기 위해 가지고 공장을 짓고 시설을 하면서 국가 재정을 투입하면서 큰 회사들, 뭐 중공업 회사들, 현대부터 이런 회사들을 내려가라고 한 거죠. 그리고 그 창원이라는 도시가 그 레이더에 안 걸립니다.
북한에서 레이더를 쳤을 때 구릉지로 돼가지고 안에가 쑥 들어간 데서 양평처럼 거기 가니까 저희가 이제 매각 컨설팅을 맡았으니까 뭐 토지도 매각하고 빌딩도 매각하는데 사원 임대 아파트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임대주택법이라는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여러분이 아까 우리 대표님이 말씀 중에 하신 것 같은데 기금 있잖아요. 기금. 자꾸 기금 얘기하시죠. 주택도시기금. 그게 그때부터 이제 기금을 넣어가지고 해준 건데 그 기금은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처음엔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주택복권 있죠. 주택복권 팔아서 남은 돈하고 주택청약제도를 실시했잖아요. 청약제도에 그 통장에 있는 돈이 있잖아요. 쌓여서. 그 돈을 가지고 자본화시켜 유동성을 가지고 국가 주거복지 정책을 하는 거였어요. 그 돈이 예전엔 적었어요. 국가에서 1년 예산이. 네, 작년에 한 100조 됩니다. 100조. 많이 컸죠. 우리나라 크면서. 그 당시 그래서 2001년도 때 제가 창원에 있는 데가 대우중공업을 하러 갔는데 거기 뭐 기아, 현대, 롯템 뭐 많은 회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다 임대 아파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핵심이 뭐냐? 임대주택법이 있고 그래서 이 주택 기금을 쓰게 되면 나라의 돈을 빌려서 지원을 받아서 했으니 장기 저리로 했으니 분양을 할 때는 국가가 발전할 시기니까 부동산 자산 가격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자산 가격의 수익을 일부를 임차인에게도 줘라 이거죠. 사원들한테도. 그래서 최초의 분양가, 분양 원가인데 임대를 놓은 거잖아요. 와, 그다음에 10년, 20년이 지났잖아요. 현재 분양가를 더해가지고 평균을 내서 중간 지점으로 분양을 하니까 그걸 시행한 회사도 돈이 남고 근데 거기에 50%는 나라의 돈이 들어가서 도와준 거예요. 임차인도 돈이 남죠. 왜 시세보다 결국 한 60에서 70%의 매각가가 결정이 되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창원에 있는 뭐 사원 아파트를 거의 다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어지는 얘기는 뭐냐면 한국 토지 신탁 아시죠? 토지 신탁이 신탁 자금으로 그 건설회사들에 투입한 어떤 개발 사업이 많습니다. 많은데 성원 쌍떼비라고 옛날에 있었죠. 성원산업개발. 성원산업개발이 IMF가 터지고 나니까 힘들 거 아니에요? 지금처럼. 여러분 중에 뭐 힘드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주 유명할 때는 아니었기 때문에 막 회사가 커갈 때죠. 커갈 때 현장 몇 개가 문제가 생기면 자본 유동성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나라에서 기금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성원산업이 분양을 하던 현장을 기금을 받아서 왜냐면 분양이 안 되니까 안 되면 나머지 유동성이 끊기잖아요. 태형처럼 팔리면 문제가 없지만 그죠? 안 팔리는데 공사비 인건비는 달라고 하는데 진도가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기금 아까 말씀드린 걸 투입을 해서 임차인의 보증금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기금이랑 들어가면 공사비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돈도 못 벌지만 시간이 지나면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기금을 안 쓰면 어떻게 되죠? 완공을 못 지니까 부도죠. 그래서 성원산업개발이 여러 현장을 신탁사를 끼고 기금을 투입을 받아서 일단 살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또 어느 업체더라 옛날에 모아주택도 그때 그걸로 잘 활용해서 잘 버텼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때 제가 그 일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한국토지신탁에 전국에 한 3만 채의 임대주택이 있는데 그걸 다 매각 컨설팅 거기서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민간 임대주택의 문제점과 공공임대의 차이는 뭐냐면 분양을 할 때 사업투자분에 대한 수익 확보가 그때 정산이 되잖아요. 중간에는 유지된다 하더라도 근데 그때 분양가 산정 기준이 중요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차인과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한 지금 이제 주택도시기금입니다. 이름이 이용한 포션 비중하고 시행자가 투입된 자본금하고 비율을 따져가지고 나눠줄 것인가 아니면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좀 더 이익분을 시행자 쪽에 줄 것인가를 나라가 정하잖아요. 그렇죠? 그전에는 좀 중간 형태였고요.
여러분이 아시는 2015년도가 돼서 뉴스테이가 나옵니다. 들어보셨죠? 뉴스테이 들어보신 분? 바쁘셔가지고 다 모르시나요? 아, 이게 거기에 멀다 가까이 계시면 좋을 텐데, 그 뉴스테이가 시드머니 시행자 입장에서, 임대사업자 입장에서 최소 6%, 최고 한 15%의 이 자본금이 투입되면요, 국민주택기금이라는 이름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아시죠? 2015년도에 박근혜 정부에서 주택도시공사를 설립합니다.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주택도시공사를 설립하고 국민주택기금, 아까 말씀드린 거를 주택도시기금이라는 명칭으로 바꾸고 법을 바꿉니다. 그러면서 민간 임대에 대한 부분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드릴 말씀은 해외 선진국들은 민간 임대에서 정부가 아주 적극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걸 나가야 되는데 제가 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진도 나가고 이어서 갈게요. 괜찮죠? 안 괜찮나요? 괜찮나요? 네. 이 호응을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좀 얘기할 때 힘이 좀 납니다, 여러분. 인생 뭐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들 왜 오셨어요?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 살지 마,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옆에 분도 계시고 여기도 오시는 거 아닌가요? 저는 사실 한 8번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나쁘게 얘기하면 또라이 기질이 있고, 좋게 얘기하면 약간 초월했습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이렇게 선배님이나 제 또래나 젊은이들이 좀 우울해하는 걸 보면, 야, 이게 살아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거를 저 친구들은 모르는구나. 그래서 막 얘기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항상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경직되게 들으실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시는 중에 여기까지 오신 건 다 나름대로의 사유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뭐 금융기관도 오신 거로 아는데, 결론은 거기죠. 쭉 가면 뭐예요? 자본 수익률이죠. 결론은 버킹엄인데 그 과정을 얼마나 이쁘게 가냐가 여러분의 행복도가 좀 달라지겠죠?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거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 토백이고요. 뭐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게 브로셔가 인쇄돼서 여러분 나갔나요? 이 브로셔 나갔어요? 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시장 현황 뭐 다 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 시장에 요즘 이제 상승하고 하락론이 대두되고 있죠. 뭐 상승론자분들은 금리 인하 얘기하시고, 공급 부족 2, 3년 뒤에, 그리고 M2 통화량과 주택가 이런 부분으로 이제 상승을 말씀하시고, 하락론 내지는 정상화론자, 저는 이제 정상화론자입니다. 지금은 너무 가격이 고평가돼서 시장이 지금 동맥경화 상태가 됐습니다. 저는 3년 전부터 얘기를 말씀드렸고, 그러면 보시면 핵심은 이겁니다. 가격이 임계점에 다다랐습니다. 지금 요 이슈가 이제 자꾸 대두되고 있죠. 그럼 사람들의 심리, 우리가 모든 자본주의 활동에서 핵심 뭐예요? 만들어서 누가 사줘야 되죠. 맞죠? 만들어서 사주는데, 사주는 사람이 10명인데 만든 사람이 1명이면 올라가는 거고, 만든 사람이 100명인데 살 사람 한 사람밖에 없으면 땡 처리해야 되죠. 건설도 똑같습니다. 그 기본 원리를 그냥 항상 두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미분양이 증가하죠. 고금리가 생각보다 조금 더 가고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두 개의 논리가 버텨지고 있는데, 저는 정상화론자라고 말씀드렸고, 자 보시면 우리가 생각할 게 이겁니다. 부동산 상승 기본 펀더멘탈 제가 써놨어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인구가 늘고 수출이 잘 돼서 경제가 발전하고 정치를 잘해가지고 소득 분배가 잘 되면 당연히 주택이라는 재화는 좀 장기성을 가지니까 바로바로 공급이 안 되니까 계속 모자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 올라온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 말씀드린 대로 좋았고, 다 좋았어요. 인구도 계속 늘었어요. 저는 오전반이었거든요. 제 동생은 오후반. 저 초등학교 다닐 때. 지금은요. 그리고 67명. 바글바글. 지금은요. 한 반에 15명입니다. 이게 주택시장하고 너무 이 상호 팩트 요인이, 그거를 벌써 감을 아시잖아요. 그죠? 그거를 인지 안 하고 그동안 너무 대한민국이 부동산이 좋았기 때문에
계속 갈 거라고 판단하신 분들이 약간 미스한 타임이 요즘입니다. 제가 볼 때 인구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해서 계속했어요. 그 정부의 대책까지도 정부의 대출 정책이라든지 금리 정책도 한몫했습니다. 이 부분이 무조건 올라가죠. 무조건. 자, 하락은요. 경제 성장이 둔화하고 인구 감소하고 가격 임계점이 오면 수요가 없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써놓은 글씨들이 지금 다 해당돼요. 근데 이걸 제가 15년 전에 만든 그림입니다. 그러면 시장 상황을 우리가 인지하고 대처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주식의 펀더멘탈 뭐 채권 뭐 이런 펀드 매니저들이 항상 주장하는 분들이 이 부분입니다. 수급 배터리가 다 됐나? 수급 모멘텀 펀더멘탈로 얘기를 해요. 제가 아는 분이 이 좀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좀 센 분인데 제가 부동산 시장을 젊을 때는 잘 맞췄다가 못 맞췄다 한다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그때 저보다 한참 선배죠. 지금 유명합니다. 얘기하면 다 아시는데 그분 말씀이 그래요. 내가 이렇게 살았다. 수급 모멘텀 펀더멘탈로 승률이 55%에서 70%였대요. 근데 80%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워렌 버핏을 따라갈 수가 없다 그러면서 공부를 한 6년 따로 했답니다. 그러면 부동산에서는 뭐예요? 수요 공급, 부동산 정책 제도, 유효 수요, PIR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시장을 볼 때 이 세 가지를 항상 같이 보셔야 되는 거죠. 맨날 현장에서 뭐 현장 감독하고 이거 일 없습니다. 회장님이나 여러분들 대표님들은 이거 보고 있어야 돼. 모니터 보시고 아침에 CNBC 보시고 하시면서 시장 돌아가는 걸 체크하셨어야죠. 그러면 실패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자, 근데 이것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죠, 이렇게. 근데 이거 갖고 승률이 적다 그랬잖아요. 그 마지막이 뭐냐? 글로벌 시대가 됐잖아요, 지금. 글로벌 경제 상황을 모르면 승률이 60%밖에 안 되더라. 공부하시고 나서 승률이 80% 넘었답니다. 여러분들 드릴 말씀은 글로벌 흐름을 꼭 보시라고 다시 말씀드리고 그 맥락에서 요새 금리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보시면 미국의 여기 회색 선 보이시죠, 여러분? 이런 거 이게 경제 침체기입니다. 침체기. 그 앞에 보시면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터지고 내려왔다 올라가면 터지고 내려왔다 올라가면 터지고 올라가면 터지고 올라가면 터지고 똑같죠? 경제 위기가 한 번씩 옵니다. 이거는 미국의 역사에 나온 거고 여러분들이 보실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제가 드릴 말씀 이 부분. 1995년에서 2000년 IT 버블 터지기 전에 금리 올렸죠. 올렸다 내리죠. 조금 내렸죠. 다시 조금 올리죠. 다시 한번 내렸다 또 올리죠. 이게 여러분 지금하고 비슷한 시장이 될 겁니다. 제가 볼 때. 제 생각입니다. 그냥 참고하시면 돼요. 왜?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잖아요. 근데 경제가 자꾸 힘들어지면 어떻게 돼요? 약간 숨통을 틔워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내려보니까 아니나 달라 또 이 기술의 디테일이 뛰어난 이 펀드 매니저부터 뭐 주식 투자부터 부동산 디벨로퍼부터 막 활동하는 거예요. 금리 내린다는 이슈를 가지고. 그러니까 물가가 다시 오르잖아요. 문제가 다시 올리는 거예요. 살짝 조정하는 거죠. 조정을 하니까 이렇게 조정 이렇게 이 시간이 한 4, 5년 돼요. 미국의 역사 중에 여기서 말씀대로 6.3%로 인상 후 4.7% 인하 후 다시 6.2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런 기회가 두세 번씩 여러분이나 전화 겪을 텐데 네 번 정도 잘해야. 그동안은 우리가 정보망이 약해서 이런 소싱이 좀 어려웠지만 지금은 시대가 좋잖아요. 제가 지금 미국 가가지고 미국 동네도 쳐다보니까 저도 이거 알게 돼서 이제 말씀 올리는 건데 자, 아까 그 그림에 제가 여기 빨간 게 있죠. 1993년부터 여기 소프트라고 돼 있죠. 이렇게 소프티시. 제목이 뭔가요? 11번의 미국의 금리 인상 긴축기에 연착륙 경착륙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연착륙이 잘 된 표현이 영어로 소프트예요. 소프트. 딱 요때예요. 그러면 요즘의 시장이 어때요, 여러분? 계속 금리 올리니 내리니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미국의 한 6개월 사이에 조금 난다긴다 하는 전문가들 뭐 많잖아요. 그 친구들이 이 얘기를 자꾸 합니다. 파월 이 친구가 이걸 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저가 볼 때.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건 뭐냐? 금리 미국 인하했다고 섣불리 움직이시면 안 돼요. 또 올리면 진짜 잘못 물릴 수도 있어요. 가능성의 시나리오예요.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잡히면 내리겠죠. 그렇죠? 이게 양면의 칼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혹시 현장에서 지금도 인플레이션 잡히면 금리 내리면 내가 조금 숨통이 트일까 뭐 이런 제 시행자 친구도 있어요. 지금 집 팔고 벤츠 팔고 계속 이자 메꾸고 있거든요. 조그만 현장 내릴 거니까 내릴 거 믿고. 근데 만약에 저렇게 되면 정말 그건 힘들어집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너무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안정적으로 보수적으로 타이트하게 보셔야 돼요. 자, 이게 미국의 또 이게 작년 4월에 올라온 그림입니다. 여러분들 소개시켜드리는데 이걸 알아야 이게 기금하고 연결이 돼요. 여러분 아까 우리 저 앞에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회색이 이제 경제 침체기입니다. 1965년부터 쭉인데요. 현재까지. 여기 보시면 네 가지의 팩트가 있습니다. 실업률, 기름값 뭐 이런 거 있죠. 이렇게 기준금리. 이 중에서 우리가 볼 거는 실업률하고 기준금리입니다. 빨간색과 노란색입니다. 빨간색과 노란색을 보시면 여기 보세요. 얘가 좀 여기 좀 약하네. 밝아서 그렇구나. 이 부분에 보시면 여기 내려오면 실업률이 낮아지는 거거든요. 실업률이 낮아진다는 건 뭐죠? 경기가 좋아지는 거죠. 일자리가 많아지고. 그러면 물가 상승 압력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 버블의 느낌이 있으면 정부는 금리를 올립니다. 지금처럼 올리죠. 그럼 올리면 어떻게 돼요? 막대기가 딱 뜨죠. 자, 여기도 똑같이 보시면 볼까요? 화살표 보세요. 노란 선이 내려오고 빨간 선이 올라갈 때 실업률은 내려오고 어느 지점에서 기준금리가 인상하고 나면 6개월에서 1년 반 사이에 경기 침체가 한 번씩 다 옵니다. 거의 100%에 가깝죠? 그죠? 여기 좀 길죠? 선이? 실업률이 아주 좋았어요. 우리 여러분 이때 좋았죠? 우리도 좋았어요. 2008년 뭐 IMF 다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여러분 여기입니다. 노란 선이 어때요? 정말 길죠? 역대 60, 70년부터 역사 중에 제일 좋을 때입니다. 최근 우리가 어려운 때 팬데믹 전까지 너무 좋았어요. 전 세계가 2008년 이후에. 왜? 미국이 돈을 막 풀었잖아요. 너무 좋아요. 이제 걷어들일 때가 됐어요. 다들 전 세계가 빛으로 떠올린 부분이 좀 많은 거예요. 좀 쉬어야겠죠? 그걸 하기에는 지금 너무 많이 풀려가지고 미국이 조심조심 하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이 뭘 했냐면 이거 올려놓고 이걸 왜 올려놨을까요? 딱 올려놓고 여기 보시면 끝에가 20년을 끝나요. 23, 4, 5년에 대한 예측도 없어. 올려놓은 거 왜 올렸나 저 혼자 생각한 거예요.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리세션 히스토리 오브 하드 앤 소프트 랜딩. 경착륙과 연착륙이에요. 그러면 예측을 하란 얘기죠. 힌트를 준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고, 자, 이 그림이 이제 민스키라는 건데 보시면 쭉 올라가서 이게 프라피트 때 이게 영끌할 때입니다. 여기 요새 뭐 데드캣 바운스 얘기 많이 들으셨죠? 이게 포인트가 잘 안 보이네요. 여기 보시면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렇게 했다 좀 많이 내려가죠. 근데 이 민스키가 이거를 뭐 자기 머리로 쓴 게 아니고요. 그 한 80년 역사를 가지고 경제를 다 체크해서 정리한 그림이에요. 책은 420페이지짜리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저희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 왔다고 생각해요. 이 지점. 요새 조금 받쳐주고 있죠? 여러분 생각해도 지금 받쳐준 가격이 정상 가격이라고 판단된다면 수요가 붙어야 되는데 안 붙잖아요. 그럼 약간의 조정 시기가 올 수 있다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 그림은 참 마음에 안 들어요. 너무 깊어, 그죠?
조금 낮으면 좋을 텐데 자 이렇고 자 우리나라의 상황을 좀 볼까요? 한두 달 전에요. 한두 달 전인가 뉴욕 타임즈가 보고서를 냈습니다. 전 세계 경제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에 대한 부분입니다. 요점은 한국의 출산율이 제일 낮은 거 얘기하고 이 내용들의 요점은 뭐냐. 여기 인 코리아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에 제가 제목을 저기 써놨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저 군인 유모차라고 써놨잖아요. 우리 요새 뭐 군인이 모자르니까 이제 월급 군인 뽑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뽑아야 된다고 하는데 유모차가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유모차가 두 가지가 있는데 애견용 유모차하고 사람용 유모차가 있는데 애견용 유모차가 더 팔린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거를 갖다가 미국 애들이 우리나라 보고서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건 이겁니다. 미국이나 외국 애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를 보셔야 돼요. 직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작년 5월에 이코노미스트에서 일본과 한국이 거의 똑같다. 패턴이. 도리어 한국은 빠르다. 고령화도 빠르고 출산율 저하도 빠르고 게다가 한국은 전세 대출이라는 비하인드 금융이 조금 아슬아슬하다라고 써 있습니다. 일면에 놨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건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반도체나 2차 전지 이런 것 때문에 좋아서 해외 투자자들이 잘 안 빠져나오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가 앞으로 더 성장하려면은 인구도 좀 늘어나고 계속 경제가 발전하는데 동력이 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해외에서 보고 있다는 지점도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자기들이 올려놨어요. 이렇게 자기네 보고서에다. 그럼 이거를 전 세계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건 이런 게 있습니다. 한 나라에 존재하는 피케티 21세기 자본론이라고 있어요. 한 나라에서 우리가 1년에 버는 뭐 가계 기업 정부가 버는 돈을 가지고 그 나라의 재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나누면 비율이 나오잖아요. 그 수치인데요. 여기 뭐 이렇게 써놨잖아요. 제가 가계 읽어드릴게요. 한 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부의 가치를 1년 동안 국민이 벌어들인 소득으로 나눈 값. 이 비율이 높을수록 노동 이득에 비해서 자본 이득에 과하게 소득이 집중되는 것이다. 양극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심해지면 어느 지점에 가면 불평등이 심화되고 경제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한다가 이 책의 논리예요. 21세기 자본론. 이건 한 600페이지짜리예요. 그거의 핵심은 이겁니다. 어디 갔지? 수치가 없어졌네. 그 핵심은 뭐냐면 그 비율이 7을 넘어가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 이태리, 뭐 버블 터졌던 데 있잖아요. 걔들이 다 7이었고 일본도 버블 터졌잖아요. 그때 저 수치가 7이었어요. 미국은 다행히 좀 세서 그런지 한 5.9 정도였고요. 한국은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9.6입니다. 이런 것들을 위에 계시는 정치하시는 양반들하고 돈 좀 굴리는 센 애들은 양반들은 알아요. 여러분도 대처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시장 상황 볼게요. 전국 아파트 거래량이 이때 2008년 때예요. 2008년 글로벌 금융이 터지고 나서 2009년도에 2사 대책을 발표합니다. MB 정부 때. 2사 대책의 대책 내용의 95%가 현재 대책하고 똑같아요. 현재 대책이라는 건 2023년도 13 대책 있었죠? 그거랑 90%가 똑같아요. 밥에서 뭘 치는데 똑같습니다. 그런데 드릴 말씀 뭐냐면 이때는 전국 거래량이 5만 9천으로 뛰어요. 지금은 3만 4만에서 못 넘어가고 있어요. 힘이 약해졌죠? 그걸 좀 보시면 되고 서울을 볼게요. 서울은 월 평균 거래량이 제가 처음에 우리 대한민국의 월 평균 거래량 서울 아파트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공식화 됐습니다. 지금 6,100에서 200입니다. 2021년까지는. 그리고 2022년, 23년은 거래량이 줄었잖아요. 지금 한 5,950 정도 나와요. 전체 하면. 그러면 한 6,000 정도 되죠? 평균이? 그러면 찾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 평균보다 높아지기 시작하면 주택시장이 상승하는 거고 그 시계열로 조금 오래 가면 평균보다 낮아지기 시작하면 하락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게 딱 맞아요. 이거랑 보면 2006년부터거든요. 2006년 1월부터
이때부터 통계를 냈으니까. 중요한 건 여기서 뭐냐면 이 기울기입니다. 자, 이때 서울의 이거 아파트만이거든요. 서울의 아파트 숫자는요 134만 채. 지금은 173만 채 됩니다. 그러면 아파트만 20% 늘었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5만 만 찍었으면 지금 13,000 찍어야 되죠. 똑같은 시장 환경이면. 환경이 틀리죠. 왜? 비쌉니다. 비싸니까 수요가 주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직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서울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전국이 똑같습니다. 자, 요즘 분위기가 좋고 전세가격이 막 오른다고 하는데 그 보도만 보면 시장이 살아날 것 같죠. 자, 전세값이 오르면 임차권 등기 아시죠? 경매 주인이 전세금 안 들려줘서 임차권 등기 그걸 경매 붙이잖아요. 아, 바쁜 와중에 혹시 바쁘신 분들 위해서 임차권 등기를 예전에는요 주인이 돈을 못 주게 되면 임차인이 송달합니다. 법원에서 신고를 하고 법원에서 송달을 해요, 등기를. 그래서 임대인이 그걸 받아야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한때 임대인들이 문 잠그고 놀러 다니고 도망 다니고 막 이런 데들 많았어요. 그전엔. 그런데 작년 3월부터 바뀌었습니다, 법이. 어떻게 바뀌었냐? 하도 그런 악덕 임대인들이 많으니까 임차인들이 만기가 된데 돈을 못 벌려 받으면 그냥 법원에 넣으면 바로 경매 진행됩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뒤늦게 아셔가지고 막 놀래가지고 막 돈 더 주지 마시고. 혹시 보시면 이게 안 좋을 때죠, 우리 여러분. 2010년도 이때 임의 경매 건수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선이 어때요? 경매 건수. 서울, 경기, 부산인데요. 다 지금 급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이거 보도에 잘 안 나와요. 대법원 등기정보 광장 보시면 이게 나옵니다, 데이터가. 요 그림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보도하는 내용과 시장 팩트와는 약간의 결이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도 보시라는 말씀이고, 임차권 등기 보십시오. 2022년인데 여기가 저 뒤에 가면 2015년 16년도부터 서울 한 200건밖에 안 됐어요. 지금은 2,000건대입니다. 1,500, 2,000건. 10배가 늘어났어요. 그럼 1년 지나면 2만 채가 경매입니다. 이것도 시장에 영향됩니다. 뭐 이런 시장 흐름이 있다. 이게 전국입니다. 전국은 더 급하죠? 경매가. 그래서 최근에 뉴스 보신 적 있죠? 이 뭐 경매 건수 뭐 몇 년 만에 최다. 딱 그 상황입니다. 우울한 얘기만 해서 죄송한데 시장을 정확히 알아야 대책이 되니까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서울의 아파트의 전세와 매물의 차이인데 이건 중요한 부분이니까 조금만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게 막대기가 전세 매물입니다. 전세 매물이 여기 내려가죠. 매매물은 늘어나죠. 이 때를 보면 여기 딱 보시면 이게 2022년 미국 금리 인상에서 집값 내려가기 직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소유주들은 공부를 좀 하셔서 아시는 거예요. 지금 팔아야겠다. 그러니까 매물이 늘어나죠. 전세를 있던 게 매물로 늘어나니까 전세 물량이 줄죠. 그죠? 전세 물량은 줄고 매물은 늘어나죠. 그리고서 하락기가 터지니까 어떻게 돼요? 하락기가 터지니까 매매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면 매매를 내보낼 때 전 정부에서 조그만 팁이지만 신규 그 주택 매입자가 집을 살 때 6개월 안에 전입 신고를 안 하면은 주택담보대출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 어때요? 팔아야 되는데 임차인이 있으면 어떡하죠? 못 팔잖아요. 시간이 안 맞으면. 그러니까 강남하고 마영선 일대가 세입자 내보내느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방법 막 공유하고. 공인중개사의 매뉴얼이 돕니다. 1번, 2번, 3번, 5번, 6번, 7번. 이렇게 하면 임차인과 싸우지 않고 잘 나갑니다. 그럼 매뉴얼이 돌면서 내보냈을 거 아니에요? 팔려고? 좋으니까. 내놨는데 이때 딱 브레이크 걸린 겁니다. 그 타임에. 내놨을 때는 그럼 돈을 해서 임차보증금을 돌려줬을 거 아니에요? 돌려줬으면 매매가 더 쉬울 거 아니에요. 왜? 6개월 날에 입주가 되니까. 담보대출 받고. 근데 이게 안 팔리기 시작한 거예요. 왜 안 팔려? 비싸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돈은 빼줬는데 5억 6억 빼줬는데 보증금을 5억 6억을 갖고 있던 분은 괜찮지만 갖고 있지 않은 분은 어떻게 해요? 돈 또 이자 내고 집은 비어있고 답답하죠.
다시 빨리 전세를 돌린 겁니다. 아, 전세 다시 채워야겠다. 다시 전세가 늘어납니다. 쫙, 그죠? 그리고 약간 정리됐다가 또 시작됐습니다. 2023년 1월 3일 13대책 다시 지금 팔타임이다. 매물 늘어나죠. 전세 줄죠. 이게 잠시 2024년 1월 1일 특례론 신생아론 나오니까 다시 또 시장이 이렇게 옵니다. 주택 소유자들은 상당히 스마트하십니다. 자본 이익에 상당히 치밀해요. 이 분위기에 대해서 흐름은 여러분이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자,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이거 저 시간이 저기 도우미님 지금 몇 분 지났나요? 도우미님, 민간 임대주택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까 처음에 드렸던 말씀으로 돌아가서 제가 젊을 때죠. 2001년도 2년도부터 한 2008년도까지 한 8년 동안 분양전환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2001년도에 그 대우중공업을 가니까 분양전환이라는 게 법에는 있는데 매뉴얼이 없더라고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지금도 그런 부분이 아직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부 과천청사인데 제가 갔어요. 젊은 나이니까. 갔더니 매뉴얼이 없고 여러분 지금은 좋아졌는데요. 2001년도만 해도 여러분들 이렇게 분양하고 이러면 전산검색 하시죠. 유주택자, 무주택자. 시행자분도 하시지 않나요? 명단 올리잖아요. 계약자 오면. 올리면은 정부 과천청사의 그 주택사업부 부서에서 전산검색을 할 거 아니에요. 시스템으로. 그 당시에는 한 분이 하셨습니다. 한 분이.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전국의 이 주택청약 이걸 한 사람이 전산검색을 하고 있다니 세상에. 그러니까 전산검색을 넣으면 3달 4달이 걸려서 옛날에 한 달 2달. 잘 배워서 이쁘가지고 수박이라도 사고 이러면 일주일에 해주고. 갔더니 분양전환 매뉴얼이 없습니다. 내가 매뉴얼을 샘플을 만들어가지고 컨펌 받고 있습니다. 변호사 컨펌 받고. 지금은 다 그거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알아요. 임대주택의 분위기를. 주택기금도 알고. 그리고 이제 8년 뒤 이후부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강의도 그때 이제 좀 제가 죽을 뻔해가지고 마음 비우고 이제 강의나 책 보고 살아오다가 요번에 아까 말씀 여러분들한테 드린 대표님이 갑자기 저를 찾으셔가지고 대화를 나눠봤죠. 너무 생각이 좋으시고 그래 지금 이 약간의 부동산 조금 어려운 시기에 예전에도 저는 봤으니까 어려운 건설사들이 잘 헤쳐나가는 걸 봤잖아요. 너무 좋다. 좋은데 민간 임대주택을 여기 혹시 협동조합 계신 분이나 지주택 하시던 분들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 배려놨잖아요. 시장을. 네? 보도 언론 통제도 못하고 언론에 맨날 나오는 기사가 뭐예요? 협동조합 뭐 사고 터져 뭐. 그 기사들이 민간 임대주택까지 일반 국민들 수요자들한테 민간 임대주택은 별로 안 좋은 것 같다는 인식이 들어간 거예요. 그건 좀 알고 있었는데 몇 분 남았어요? 큰일 났다. 17분밖에 안 남네요. 죄송합니다. 한 5분 더 해도 되나요? 5분 더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요점은 뭐냐면 민간 임대주택은 나라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가 가는 추세인데 우리나라는 인제 시작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박근혜 정부 때 뉴스테일을 써가지고 시드머니가 조금 적어도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임대주택 공급은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가야 할 방향은 임대주택에 좋은 임대주택들이 공급이 많아지면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거를 가야 되는데 과다하게 시행자한테 혜택이 많이 가니까 그 다음 정부에서 바꿔가지고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바꿔요. 거기에는 또 제재 조항이 좀 들어가요. 그러니까 한 정부는 너무 풀어주고 한 정부는 너무 쬐니까 그 와중에 또 새로 해본다고 협동조합을 넣었더니 협동조합에서 진도가 또 잘 안 나가고 자꾸 자빠지는 현상들이 나오니까 인식들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소문이 나고. 저한테 그 의뢰 많이 들어와요. 지주택하고 임대주택에서 협동조합에서 피부분들이 어떻게 찾아가지고 제 연락처가 없는데도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오죽하면 그 메일을 찾아가지고 구구절절 써가지고 보냈겠어요, 그죠? 그런 걸 보고 있었는데 우리 저 회사 이름 정확히 모르는데 한번 뵀어요. 뵀더니
이런 일을 하신대요. 그래서 요점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기금에 대해서. 자, 이런 뭐 툴이 있잖아요. 임대료가 올라가고 주택가격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막 져요. 그죠? 막 짓는데 어느 시점에 가면 너무 높아지면 스톱이 되죠. 지금처럼. 그러면 짓다가 마지막에 끝물에 사업장 나는 예전에 5천만 원짜리 땅인데 1억에 지금 사서 1억 5천에 팔릴 거면 살 수 있죠. 딱 산 순간 시장이 정리가 된 거예요. 지금. 나 이제 1억 5천에 안 사. 난 8천이면 살래. 그러니까 2천 벌써 손실 난 거예요. 현장들이 오도 가도 못하죠. 협동조합이든 지주택이든 다 예산을 가지고서 뭐 분담금이 대충 얼마 나올 거야. 근데 건축비가 올랐잖아요. 말이 틀려지잖아요. 자꾸 와야 되고 현장들이 와야 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그런 와중에 이 사사분면 모형에 따라서 자본주의는 칼같이 돌아갑니다. 임대료가 올라가면 많이 짓고 많이 짓다가 오버되면 다시 조정기를 들어와야 돼요. 그죠? 그 조정기의 끝물에 높을 때 사업 부지를 매입하거나 주택을 사거나 하면 물리는 거죠. 그럼 조정기를 슬기롭게 넘어야지 다시 회복되는 기간에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중요한 변수는 하나 뭐였냐? 옛날처럼 수요가 계속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 옛날에는 그러니까 2003, 4, 5, 6, 7년도만 해도 IMF 이후에 계속 젊은이 늘어나고 우리가 수출이 잘 되니까 쭉 치고 갈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 힘이 좀 약해요. 그러니까 현장별로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 그림 이제 분야 이게 그림 이제 나중에 요 인쇄해서 드릴 것 같은데 여기 입주가 감소하면 여기 분양 증가라고 돼 있잖아요. 증가하면 2, 3년 뒤에는 입주가 증가하잖아요. 경기 좋을 때 이게 돌거든요. 이 도는 사이클을 아는 분들은 대처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느 시기냐면 여기예요. 여기. 입주량이 살짝 수요보다 많아요. 그래서 지금 입주율이 현재 전국에 평균 65%, 서울은 80%, 뭐 대전, 광시 이런 데는 한 70% 정도 돼요. 30%가 입주가 안 돼요. 그럼 건설 사업 하시는 분도 아시잖아요. 30% 못 맞추면 잔금 안 들으면 서로 피곤하죠. 그 분양 수분양자도 피곤하지만 시행자도 피곤해요. 돈이 안 들어오니까 잔금 안 들어오고. 딱 그 선이에요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 보시고 적용을 하셔야 되고 결론은 이제 시장이 어떻냐. 공급자 여러분들 관점에서 전체 개발 사업비 조달 계획 다 맞추셨는데 약간 미스매치가 났죠. 그러면 주택도시기금을 대출을 해서 14년짜리 우리은행에서 제품이란다. 상품을 정부랑 조인해가지고 만들어냈어요. 좀 저리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장이 지금 PF 자금이든 브릿지론으로 뭐 6%, 7%, 8%짜리 쓰고 있다. 일단 체인지 할 수 있다면 해야겠죠. 주식하다가도 좀 안 좋아지면 조금 낮은 이자로 옮기고 그런 세상인데 어마어마한 현장의 그 큰 금액을 생각하시면 최소의 비용 지출을 줄이려면 기금을 활용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의 현장에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거를 하려고 하는 분이 이제 아까 그 사장님이신 것 같고 제가 볼 때 여기 보시면 PF 대출에 대한 보증, 연대 보증. 그러면 이제 대환 대출의 형태를 취해가지고 사업 구조를 짜는 거죠. 거기에 지대한 역할을 하는 게 기금 대출입니다. 여러분이 분양 리스크, 준공후 입주 이런 리스크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임차인을 만약에 임대주택 사업하는 임차인을 모집하잖아요. 임차인이 들어올 때 임차 보증금 있잖아요. 그것도 국민주택금을 또 대출해 줍니다. 그걸 잘 아시는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MF 이후에 2023년도에 중견건설사들이 그걸 잘 활용한 데들은 다 버텼어요. 남들 뻗을 때. 그러니까 그건 제가 봤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현장이나 사업장하고 맞으시면 또 여기 대주단이 계시다라면 좀 공격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건 괜찮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부가 임대무기한 3월 15일이죠. 얼마 전에 임대무기한 20년인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 착수. 이거는 아까 말씀 올린 선진국형으로 가려는 절차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하는 거는 10년짜리, 14년짜리잖아요. 약간 비슷해요. 자꾸 혜택을 늘리는 어떤 제스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도하게 기업에 가면 안 되겠죠. 나라 돈이고 국민 세금인데 그거를 적절하게 정부만 해준다라면 새로운 활로가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과도한 수익 혜택, 유주택의 반면교사 이렇게 했고
요점 뭐 다 아시니까 장기 임대주택의 단점은 뭐죠? 지금 수익이 안 나잖아요. 장기 10년으로 안정적인 금융비용을 해지하고 몇 프로라도 남는다면 10년 뒤에 자본 수익의 정산을 맞아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그러니까 욕심을 줄여야 돼요. 우리 계통에 한방주의가 있잖아요. 그런 시대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인구가 팍팍 늘 때, 그죠?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얘기입니다. 그때 어머니 아버님들은 돈을 더 잘 벌었겠죠. 부동산 하면. 지금은 그 시절의 끝무렵입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시장을 보셔야 되고, 그래서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은 정부가 국민주택기금을 출자, 지금은 주택도시기금이에요. 융자하고 금리 인하, 세제 혜택,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민간 건설 업체들을 임대 아파트 건설 시장으로 진입시켜 서민 중산층의 주거 복지와 임대주택 공급 촉진 정책의 방향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세 박자가 맞는 거죠. 이런 추세가 하고 있다. 여러분이 봐보시면 자, 그래서 올해 2024년 예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주택도시기금이 예산이 많아졌다 그랬죠. 우리나라 돈이 많이 벌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예산이 발표된 건데 여기 보시면 여기 항목이 있어요. 아, 이게 하얀 데는 이게 잘 안 붙이네요. 이거 빨간 거로 이거 빨간색으로 안 바꿔지나요? 오다 없어요. 제가 나중에 자료 보실 텐데요.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8,889억이 그러니까 1조 정도가요. 지금 민간 임대주택 여러분들이 만약 하신다 그럴 때 그 기금을 쓸 수 있는 예산이 일단 잡혀 있어요. 1조는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작년보다 30% 는 거예요. 이거는 뭐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런 거 있잖아요. 정보가 빠른 라인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벌써 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도 조금 관심 가지면 괜찮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이건 아까 설명하신 것 같고, 그래서 10년 임대 우선 분양 전환권, 분양 전환 불가. 중요한 건 이거죠.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 투자자 입장에서도 투자를 했는데 뭐 증권사들, 뭐 저축은행, 뭐 지점장님들, 부장님들 PF 좋을 시절에 뭐 PF 잘해주고 현장 잘 터지면 성과급까지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 수익률은 10%를 넘고 어떨 때 브릿지로는 뭐 더 받고 그 좋은 시절은 일단 정리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정적인 거로 가야죠. 뭐 채권 투자를 한다든지 금을 산다든지. 그럼 건설 현장을 어떻게 해야 돼요?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욕심내지 말고 유지하면 또 때가 오겠죠. 그 시기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차이점은 공공임대 리츠도 지금 돈을 많이 쓰고 있어야 있는데 이거는 분양 전환이 안 됩니다. 이건 아셔야 되고, 민간임대주택은 분양 전환이 됩니다. 그 차이가 있고, 이런 기사들이 아까 우리 뭐 조합장님이나 뭐 지주택 조합장님 계실 수도 있는데 제가 그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다 그러신 건 아니고, 보시면 10년 살고 분양받으면 된다. 민간임대 주의보. 이런 기사들이 올 2월 달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3,500만 원 내 집 마련 협동조합 주택 피해 주의보 KBS에 빡빡 뜨고,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넘어가려고 그럴 때도 야 이게 누군가 전문가가 아니면 이거 쉽게 이 지역 주민이나 이런 분들한테, 지역 주민들은 이런 거 들고 오면 답변하려면 시간 걸리잖아요. 그런 컨셉 컨트롤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가셔야 돼요. 막 가시면 안 되고. 자, 여러분 시장 참여자는 이렇게 다 있잖아요. 개발업자부터 해서 이렇게 네 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금융기관도 있고 투자자도 있고. 자,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때 핵심은 뭔가요, 여러분? 사줄 사람이 있어야 만들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사줄 사람 생각 안 하고 만들다가 약간 스톱이 된 경우가 요즘 시장이잖아요. 그러면 최종 소비자가 중요하죠. 그럼 최종 소비자의 상태를 제가 소득 분포를 확인해 본 결과 연봉 7천이면 실수령이 얼마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실수령에 매월 받는 게 연봉 7천짜리예요. 제가 468만 원, 한 470만 원 받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2024년도 최저 생활비가 2인 가구가 200만 원, 210만 원 되고요. 3인이면 270만 원 됩니다. 그럼 468만 원 받아서 210만 원 빼면 250 남죠. 7천이면 대기업입니다.
대기업 인구 10%밖에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7년 모으면 돈이 얼마가요? 7년 모으면 250씩 2,500, 2,700, 3,000, 한 2억 천 모아요. 2억 천. 무슨 이 집값이,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대출로 버티는 집값이 60% 이상 비중입니다. 지금 전세 대출이 5억이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무조건 집값은 6억 출발하고 이런 판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전세 대출 DSR을 한국은행장이 할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왜? 여러분, 부채가 많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소비가 줄기 시작해요. 왜? 빚을 갚아야 되니까 쓸 돈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소비가 2년째 감소해요. 대한민국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어요. 이게 시작이에요, 이제. 저는 좀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는 선진국형으로 사업을 보셔야 된다. 자, 그래서 분양자 입장에선 여러 수요자죠. 그러니까 임차인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좋은 분들이나 좋은 사업자 대표님들이 컨설팅 회사나 언론과 합쳐가지고 민간 임대주택의 장점과 이런 것들을 많이 좀 공유화가 되면 좀 어려운 현장들은 다 이걸로 순환시킬 수가 있어요. 서로 윈윈인 거예요. 수요자 입장에서 어떤 게 벌어지냐, 일단 임대가가 저렴하고 국민주택기금의 저리로 대출을 받으니까 보증금에 대한 부담이 없어요. 자기 돈 10% 20%만 있으면 들어가요. 웬만하면 몇 억짜리. 그러면 어줍지 않은 원룸 사는 것보다 100번 낫거든요. 그거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이런 장점이 있어요. 나중에 분양 전환 선택권이 있죠. 그 와중에 제가 수요자인데 갑자기 어디를 가게 됐어. 전대차를 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수요자한테 이점이 많다는 얘기 뭐예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잘 팔 수 있다는 얘기죠. 수요자가 메리트가 많아야 살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좀 좋아졌어요. 제가 볼 때. 시행사 입장에서는 어때요? 자, 미분양 리스크 최소화하고 건설원가 상승된 부분을 상쇄할 수 있는 장기 저리 이자를 받으면 약간 상쇄 효과가 있죠. 적정 사업 이윤이고, 원래 사업의 이윤은 포기하셔야 되고 안정적인 사업 이윤을 가지고 가다가 10년 뒤에 중요한 건 세제 혜택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걸 좀 활용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특화되신 것 같더라고요. 저분이. 우리 여기 처음에 하신 사장님 제가 두 번 뵀습니다. 두 번 뵈고 강연해 달라 그러는데 워낙 나쁜 분이 많아가지고 두 번 뵙고 얘기 들어보고, 아,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이구나라고 판단이 돼서 제가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왜? 이 민간임대주택이 얼마나 좋은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건설사 입장은 어때요? 국민주택금이 들어오니까 펀딩이 다 마무리가 되니까 공사비 안전하게 받잖아요. 시공사도 좋아요. 투자자는 어때요? 제가 지금 이거는 확인 안 해봤습니다. 우리 여기 앞에 계신 사장님의 말씀으로 캐시플로우를 따져가자 하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안정적인 수익률이 다 확보가 되는 거로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캐시플로우를 나한테 완벽하게 내가 이해가 되면 여러분이 좋은 사업 하니까 저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거짓말할 분 같지는 않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한 3% 받는데 더 보시더라고. 그래서 이렇습니다. 왜? 어려워가지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현장을 갖다 다 살려가지고 3% 돈을 받아? 그건 할만하죠. 근데 5%래 또. 그래요? 현장별로 다르대요. 그럼 거기까지 내가 얘기 못하겠고,까지가 하고 이제 강연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생각할 게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토지노동 자본이 있고 지대임금 이자 나오는 거잖아요. 경제 3요소.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파트입니다. 임대관리 수익, 분양시 매각 수익, 이게 입장이 다 틀린 거예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 보존이 돼야 되고 수익률이 나야 되고, 임대관리, 시행사 입장에서는 임대관리를 통해 가지고 이게 서브리스라고 하는데 활용을 통해서 수익률을 확보하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유지되게. 자, 그럼 우리가 투자와 투기의 차이가 뭘까요? 제 생각입니다. 투자는요 다 윈윈이에요. 제가 만약에 농지가 하나 있는데 딱 사가지고 농지값 조금 더 비싸게 주고 좋은 땅이네요 더 드리고, 그 농사 짓는 분은 이제 나이가 드셔서 쉬고 싶은데 안 팔리고 있는데 제가 딱 사줬어요. 좋죠. 이제 예산을 가지고 자기 생활 하시면 되고, 저는 샀으니까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사업을 했는데 잘 팔렸어요. 왜 잘 팔냐? 수요자가 원하는 걸 지었기 때문에 잘 팔렸겠죠.
수요자들이 원한다는 건 뭐예요? 수요자들도 좋죠. 가격이고 뭐고 좋으니까 잘 팔렸겠죠. 저도 돈 벌었죠. 자, 농사 땅을 지고 가진 지주분, 사업을 한 저, 이 물건을 산 소비자 다 좋아요. 그죠? 이게 투자입니다. 아주 올바른 투자입니다. 멋있는 투자고. 투기는 뭐예요? 그냥 갭 투자해가지고 임대료에 시달리던 말던 임차인 상가 있으면 그냥 올려가지고 나가면 말던 피해보는 사람이 있던 말던 신경 안 쓰고 자기 이익만 찾고 나라 신경 안 쓰고 이게 투기 짓이에요. 그래서 투기를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투기의 선긍정적인 효과도 분명히 있어요. 리딩 효과가 있는데 과도하면 나라가 피곤해지는 거예요. 경제가 피곤하고. 우리나라가 갭 투기가 과도하게 간 게 최근에 그 3년 사이입니다. 영끌 시절. 그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임대주택 공공지원 활용을 통해서 멋있는 투자 패턴으로 가시기를 제가 기원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1번은 임대 사기가 없어졌습니다. 젊은이들이 전세 사기 맞아가지고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왜? 1999년부터 지금 우리나라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시작한 거예요. 1991년에는 법을 바꿔가지고 농지 있잖아요. 요새 도로 잘 놓잖아요. 도로 하나 놓고 농지에다가 집을 멋있게 지어. 땅값이 싸니까 잘 질 수 있죠. 그걸 임대주택으로 돌리니까 잘 팔리죠. 사기가 안 나는 거예요. 소비자도 좋아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얘들은 1990년 초부터 했어요. 지금은 일본의 민간 임대주택 시장의 80%를 기업들이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가고 싶어하는 방향이에요. 그럼 정치하는 분들이면 뻔한 거 아니에요? 선진국어 따라하든지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데 기본 해놓은 거 있으면 거기다 살을 붙이면 더 좋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아까 보셨던 2020년 뭐 박상호 교통부 장관이 기업형 임대주택을 20년에 가겠다. 이 트렌드가 그걸로 가는 거예요. 누가? 정부가. 근데 정부가 뭘 가지고 있어? 국민 주택 도시기금을 가지고 있어. 그 돈이 뭐야? 국민들 돈인데 국민 주택 주거 복지 안정을 위해서 정기 저리로 투입해 주는 거예요. 그걸 왜 안 써요? 써야죠. 그렇죠? 그런 구도를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요건 나중에 끝나가니까요. 그래서 정부가 나아갈 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정부 관계자가 있을까봐 또 뭐 요즘 세상이 싱숭하다 보니까 말 조심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경청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약간 오버해서 얘기한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나아갈 방에 대한 제언, 민간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용지 있잖아요. 용지. 여러분 다니시다 보면 용지 많잖아요. 농지 뭐 아시죠? 그거 민간업자분들이 창의력이 뛰어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사우디의 왕자가 많은데 그 콩나물 갖다 사기친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잖아요. 하루 이틀 만에 막 콩나물이 팍팍 자라니까 신비의 명약이라 가지고 왕자가 그냥 사기당했대잖아요. 이게 코리안이래요. 정말 똑똑하죠. 그죠? 좋은 데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용지에 대해서 개발권을 주면 제한해서 무슨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고 그러겠어요. 가격이 비싸 지금 거래가 안 되는 거지 주택은 아직 좀 모자릅니다. 제가 볼 때. 가격 조정기예요. 그런 거를 정부가 이제는 저쪽 나라들은 하거든요. 선진국들은. 민간에다 권한을 많이 주는데 우리는 공공이 그걸 갖고 시장을 자꾸 흔들어요.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급촉진지구의 지정권이 지금 지자체하고 국토교통부만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주민들이 농사 나이 드셔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농지가 좋아 자리가 좋고 도로변이야 도심지랑 가까워 그런 거 늘릴 필요 없잖아요. 그죠? 지으면 좋잖아요. 서로 그런 거에 대한 제도화가 이제 자꾸 여기 계신 분들이 알고 계시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분 말씀을 듣고 민간임대주택의 사업 수익성을 안정적으로 하고 사업자분들이 편안하게 사업할 수 있는 장기적인 트렌드로 가고 국민주거 복지에 도움이 된다면 저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국회 세미나 열고 막 가보자 막 그랬어요. 제가 거꾸로 좋은 쪽으로 간다면 그러면 분위기가 바뀌면 잘 수요자가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걸 주민의사, 개발의사 뭐 이런 제도를 정부가 했으면 좋겠고 보증료율 있어요. 보증료가 은근히 조금 나가요. 세대마다 얼마인데 그걸 내야 되니까 임차인 입장에서 약간 부담돼요. 그걸 갖다가 관리를 잘하면 보증료율을 줄여주면 수요자 입장에서 나 여기 임대주택 살아도 너무 좋네. 그리고 장점이 민간 임대주택의 규모가 넓어지면 커뮤니티가 요즘 신축 아파트가 좋잖아요. 커뮤니티가 처음에 할 때는 좀 비쌌어요. 근데 지금은 대중화돼 가지고
단가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옛날에 어린이 놀이터에 이렇게 쿠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깔려면 비쌌어요. 몇 달 기다려야 되고. 지금은 이제 대중화가 돼가지고 많이 단가 내려오고 그러니까 커뮤니티 설치가 용이하다. 그래서 우수한 공급업체가 있다 그러면 주택기금 이자율을 더 인하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처럼 일본 한 1,500만 채인데 한 80% 1,000만 채 이상을 갖다가 기업들이 갖고 있어요. 이런 형태로.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 시작하시면서 또 글로 가실 분도 여기 혹시 계실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사업 시행 투자 리츠 상품으로 정부에서 하는 건 분양 전환이 안 되지만 이 사업에도 리츠로 투입이 됐을 때 세제 혜택을 많이 주면 자본 유입이 또 쉽잖아요. 그죠? 제일 좋은 건 그거예요. 좋은 사업에 좋은 자본이 들어오고 소비자가 좋은 물건을 사는 시장을 만드는 게 최고의 정책이고 사업이잖아요. 그죠? 그런 방향의 베이스가 여기에는 있어요. 있는데 가끔가다 사고 치는 분도 계시고 정부 정책자들은 만들 때는 막 이러다가 만들고 나면 딴 데 봐서 뭐 지역 인사하러 다니고 이러니까 진도가 잘 안 나가요. 이럴 때 민간이 좀 나서셔가지고 이슈화를 시키면 여론도 좋아지면 정말 좋은 주거의 어떤 모델로 또 사업 수익 모델로 자리 잡힐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우리 바쁘신 중에 와주신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아 대한민국에 국민주택기금이 있구나. 내가 주택복권 사가지고 국민채권도 사시잖아요. 채권 사면 거기 돈이 일로 다 가요. 우리 돈이에요. 우리 돈이고 여러분 돈이에요. 그리고 사업자분들이 좋은 사업을 해서 수요자들이 국민이나 청년들이 좋은 집을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모델을 잘 되길 바라서 제가 오늘 강연에 응했고 여러분들한테 제 뜻이 조금이라도 전해지길 바라고 여러분들 중에 현장에 어려우시면 제가 볼 때는 한 번쯤은 심도 있게 검토하시면 새로운 어떤 활로를 찾을 수도 있으니까 항상 건강하시고 절대 부동산 때문에 부부싸움 하지 마시고 부부싸움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가 말씀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요. 부자 되시기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 우리 민간 임대주택의 최고 전문가이신 한문도 교수님의 민간 임대주택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말씀을 잘 들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1부 강연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 좋은 말씀 해주신 전백선 전문인과 한문도 교수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의 시간을 갖겠는데요. 지금 시간이 약 47분 정도 향하고 있습니다. 5분 정도 브레이크 시간을 가지시고 준비한 2부 강연을 바로 진행하겠사오니 내빈 여러분들께서는 2부 강연 전에 오셔서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